아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감이 이상하네요. 어머니 불편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아니, 지금 당장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둘째도 방을 따로 쓰려면 좀 더 있어야죠. 당연히. 당장 그러든 나중에 그러든 그게 중요하니? 내가 왜 나가야 해? 방 4개짜리로 이사 가자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불편하면 너희가 나가. 식구들 다 데리고 어떻게 나가요? 아, 그러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 엄마 생각해서 고민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고민이면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힘들다 그래서 들어와서 살라고 했더니 안방을 달라 그러질 않나? 이제는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신순덕 씨입니다. 그리고 아들 강수철과 며느리입니다. 신 씨는 후회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아들네와 살림을 합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네 사정이 딱해서 외면할 수 없었던 부모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거절했다면 조금은 힘들었겠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신 씨가 아들네와 합가한 것은 1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신 씨의 남편이 떠난 5년 전부터 말이죠. 아들은 신 씨와 같은 경기도에 살다가 3년 전에 사업을 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당시 사줬던 그 집까지 전부 팔아버리고 갔죠. 그렇게 떠났던 아들이 돌아온 건 내려간 지 딱 2년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여기 일을 정리해야 할까 봐요. 왜 그렇게 안 좋아? 최근 들어 힘들다는 말을 자꾸 했던 아들. 버려놓은 사업이 잘 안 돼서 생활이 어려워진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직장 다니며 잘 살았었는데 사업을 하겠다며 내려간 뒤로는 늘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떡하니? 그럼 다시 직장에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다닐 만한 직장이 없어요. 시골이라. 그러면 다시 올라올 거야? 아마도요. 아는 선배가 그쪽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해서요.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직 애도 어리니까. 신 씨는 어린 자식이 있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으니 아들 며느리가 함께 월급 받으며 알뜰하게 살면 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문제긴 해요. 살던 집을 팔고 내려가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갔던 아들네. 그 차액을 사업 자금에 보탰습니다. 그러니 다시 올라오면 어쨌거나 예전에 살던 집 같은 곳에선 살지 못하게 되겠죠. 아니면 월세를 가거나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겠지.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신 씨도 심란했습니다. 그럼 어쩌냐? 네가 고생이 많다. 그 당시에도 집을 판 돈을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것을 걱정했었는데 최악의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아들이 온다면 그래도 집 구할 돈을 조금 보태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통화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 돈 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애 데리고 허름하고 작은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집으로 저희가 들어가면 어때요? 혼자 사시기에도 넓고 방도 남잖아요.
방 3개가 있는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기에 아들 말대로 혼자 살기엔 넓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짐들이 들어가 있어서 방이 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애엄마는 좋대요. 그래, 근데 엄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신 씨가 대답을 못하자 아들이 더는 재촉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으니까요. 엄마도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 다음 달에는 이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알았다. 신 씨는 지난번에 통화했을 때보다 더 심란했습니다. 아들이 오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했지만 같이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합가? 아이고, 언니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나도 딸내미랑 싸우고 그 집 나온 거 몰라? 그러네. 친한 친구도 손녀를 봐주기 위해서 합가했다가 작년에 다시 분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언니는 손자도 이제 다 컸잖아. 애 봐주려고 합가하는 건 결사반대인데 언니는 나랑 상황이 다르니까 집도 언니 집이고 그러면 적어도 쫓겨날 일은 없잖아. 그래도 같이 살면 불편할 거 아니야. 며느리도 있고, 너도 사위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았어? 아이고, 그건 당연하지. 사위고 며느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딸도 불편해. 근데 아들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안 도와줄 수가 있어? 마음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신중하게 생각해봐.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같이 사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 딸하고 나도 죽고 못 살았는데 결국 같이 살 수는 없더라. 근데 뭐 좋은 상황도 아니고 힘들다는 자식 어떻게 뿌리치겠어? 신 씨도 그날부로 머리가 터지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뻔했죠. 내 자식이 힘들어서 고생한다는데 가만히 두고 볼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수철아. 같이 살자. 결국엔 합가를 하게 된 신 씨와 아들네. 다음 달에 온다고? 네. 금방 정리해서 갈게요. 근데 말이에요. 저희 들어가기 전에 집을 수리는 좀 했으면 하는데. 수리? 수리할 것 없는데. 리모델링이요. 화장실 정도는 바꿨으면 해서요. 도배도 하고요. 아, 그 돈은 제가 낼게요.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집도 아니었습니다. 멀쩡한데 왜 쓸데없이 돈을 써?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 아니냐. 어차피 저희 살던 집 빼면 돈도 생길 거고요. 애엄마가 그런데 예민하잖아요. 애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해서 들어가면 좋죠. 그럼 거실 화장실만 해, 도배랑. 어차피 안방 욕실은 내가 쓸 거니까 상관없잖냐. 얼른 다시 모아서 일어나야지. 형편 풀리면 다시 나갈 거 아니니. 에이, 하는 김에 그냥 둘 다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한두 달 살고 말 집도 아닌데 깔끔하게 하면 좋죠. 어휴, 그래라, 그럼. 그리고 한 달 뒤 아들이 신신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도배도 하고 화장실도 고치니까 새 아파트 같다. 그렇죠, 어머니. 저희 말대로 하길 잘했죠. 근데 안방까진 뭐하러 했어? 그러자 의문스럽게 웃는 며느리.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바로 며칠 뒤였습니다. 작은 방 2개를 비우고 하나는 아들 며느리 또 하나는 9살 된 손자의 방으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방을요? 저희가 쓰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신 씨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안방을? 저희가 둘이잖아요. 그리고 안방은 보통 부부가 쓰니까. 어머니는 혼자니까 작은 방 쓰셔도 안 불편하잖아요. 근데 짐도 많고.
이 방이 익숙한데. 쭉 안방에서 생활하던 신 씨가 갑자기 방을 바꾸자는 소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이 사람 말대로 해요. 엄마 가끔 거실 화장실도 쓰시잖아요. 이 사람 예민해서 다른 사람이랑 화장실 같이 못 써요. 그니까 저희가 안방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원래 신 씨는 안방 화장실이나 거실 화장실이나 가리지 않고 사용했고, 거실 화장실엔 욕조가 있어서 종종 썼는데, 며느리는 그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거실 화장실 안 쓰면 되잖니. 에이, 그것도 그거고요. 그래도 둘이서 큰 방 쓰는 게 좋죠. 지금 쓰는 방 너무 불편해요. 아니, 그래도 내 집이고 내 방인데 짐도 많아서 작은 방에도 둘 곳도 없어. 신 씨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이고 며느리고 아주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아니, 엄마 집인 줄은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상의드리잖아요. 어머니 방 뺏으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부부가 안방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 씨만 이기적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둘이서 작은 방을 쓰려면 불편하긴 했겠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당연히 안방을 써왔으니 지금 상황도 어색하긴 하고 말이죠. 내 짐들은 그럼 어째? 엄마가 무슨 짐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세요. 많아도 저희가 더 많죠. 옷장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박스에다 두고 지내는데. 저희가 잠깐 살다가 갈 사람들도 아닌데. 솔직히 환영도 못 받는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신 씨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 며느리가 밀어붙이니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대로 짐도 많은 부부가 작은 방에서 지내기에는 자신보다도 불편하긴 할 듯했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그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신 씨 대신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언니? 무슨 원래 안방을 부부가 쓰는 거야? 제일 옷 어른이 쓰는 거지? 안방 뺏기면 끝이야. 아이고, 그래도 둘이 어떻게 좁은 데서 지내? 화장실도 없고. 그래도 집주인이 누구야? 언니잖아. 지내던 방을 내주는 건 모양새도 좀 이상하지? 에이, 됐어. 이미 바꿨어. 괜찮아. 잠만 자는 방인데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 말처럼 신 씨가 방에서 잠만 자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긴 것은 다름 아닌 신 씨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집을 나가면 하루 종일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방이 필요한 건 사실 신 씨가 맞았죠. 그리고 아들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 집이 아닌 듯 했습니다. 방이 좁아서 답답하고 그래서 늘 거실에 나와 있었는데 그게 며느리 보기에 못마땅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에 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TV를 안 보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 내내 TV 켜놓으시는 건 애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TV를 보지 말라는 소리인지. 요즘엔 거실에 TV 안 두는 집이 많아요. 그러면 난 TV를 어떻게 봐? 에이,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데요. 뭘? 어머니도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방에서 핸드폰으로 보세요. 제가 어떻게 켜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정말로 거실에 있는 TV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니, 여기 있던 TV를 어쨌어? 주말에 외출했다가 들어온 신 씨가 황당하게 말하자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중고로 팔았어요. 뭐? 왜 말도 없이 TV를 팔어? 네? 애엄마가 말씀드렸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 소리가 그 소리야. TV도 몇 년 전에 비싸게 주고 샀던 건데
말도 없이 처분한 아들 며느리에게 화가 났습니다. TV 판도는 생활비로 보탤게요. 그렇게 거실에서도 쫓겨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았죠. 그리고 주말에도 감옥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우리 손자 봐야 해서. 뭐 갑자기? 오늘도 약속이 있었는데 아들 며느리가 말도 없이 아침 일찍 나가버리는 바람에 신 씨가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놀러 가는 거 상의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친구와 함께 나들이를 가는 일로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당일에 취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언니네 집으로 갈까?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였는데 아들네가 들어오기 전에는 종종 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 언니 TV는 어디 갔어? 친구가 들어와 서는 거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 우리 손자. 무슨 교육상 안 좋다고. 그러자 알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친구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고 신 씨와 친구는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우리 딸내미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 거거든. 삑삑삑. 이야기 도중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손님이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벌써 왔어? 아, 네. 조금 있다가 다시 나갈 거예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 저 잠시만요. 애 간식 좀 줘야 해서. 며느리가 달그락거리며 식탁 한켠에서 무언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와 친구가 엉거주춤 의자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친구가 눈치가 보이는지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아니야. 이제 왔는데 왜 벌써 가? 방에서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좁은 방의 침대 위에 앉아 이야기하려니 참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도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신 씨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만나자. 그날 이후론 집에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전혀 반기는 눈치도 아니었습니다. 합가에서 산다는 건 신 씨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차차 적응해야지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첫째랑 둘째가 나이 차이가 있어서 고생길이 훤하네요. 그래도 경사지. 축하해. 그런데 축하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도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집안일은 신 씨가 대부분 했는데 며느리가 임신하고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졸지에 감옥살이에 며느리살이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오죽했으면 며느리 속옷 손빨래까지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며느리의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그 예민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은 신 씨가 안방 화장실을 한 번 썼다가 아주 며느리에게 홍군형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쓰는 방이잖아요.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라니까요. 거실 쓰시면 되지. 아니, 거실에서 애가 똥 싸길래. 급해서 좀 썼지. 화장실만 잠깐 쓴 거야. 그래도요.
사생활이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 방 아니고 저희 방이에요. 빈정이 상했지만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기가 막힌 계획을 알게 됐을 때 신 씨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곧 둘째 생기잖아요.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무슨 문제? 아, 둘째도 생기면 둘째 방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집이 방이 3개니까요. 그건 그렇네. 근데 애들끼리 같이 쓰면 되지 않나? 어차피 애기가 어릴 땐 너희랑 같이 잘 거고. 그래도 애들 더 크면 같이 못 쓰죠. 자기 방 하나씩은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가? 근데 한참 남았잖아. 네,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그때 되면 엄마 방을 하나 얻어드릴까 해서요. 그래서 엄마도 나가서 사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저녁밥을 먹으며 여상스레 말하는 아들 때문에 당황한 건 신씨 하나였습니다. 며느리와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지 아주 자연스러웠죠. 그래요, 어머니. 지난번에도 손님 오셨을 때 엄청 불편해 하셨잖아요. 그리고 TV 못 보신다고 뭐라고 하시고요. 따로 살면 좋으시죠, 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나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감이 이상하네요. 어머니 불편하시니까 분가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신 씨가 조금 흥분을 하자 아들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그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둘째도 방 따로 쓰려면 좀 더 있어야죠. 당연히. 당장 그러든 나중에 그러든 그게 중요하니? 내가 왜 나가야 해? 차라리 방 4개짜리로 이사 가자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너희 집 빼고 남은 돈 있잖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불편하면 너희가 나가던지 해. 그게 맞잖니? 식구들 다 데리고 어떻게 나가요? 아, 그러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 고민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가서 사실 집 구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고민이면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힘들다 그래서 들어와서 살라고 했더니 안방을 달라 그러질 않나? 이제는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냐? 아니요. 그냥 없던 일로 하세요. 아들이 한 발짝 물러났지만 그날부터 신 씨는 밥이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안방을 내준 것부터 아들 식구 살림까지 공짜로 해줘야 하는 것, 손자를 보는 것까지. 아들네가 오고 나서는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치는 일뿐이었습니다. 물론 신 씨도 합가하면서 더 나이 들면 자식이 함께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내 집에서 쫓겨나면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신 씨는 화나서 아들 며느리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신 씨가 더 이상 아들네와 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들네 손님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철이 선배입니다. 아들의 일자리를 주었다던 선배와 함께 모임하는 지인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손님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두 명이 올 줄 알았지 5명씩이나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은 시켜 먹는다길래 음식할 걱정은 없었지만 대신에 신 씨는 거실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갈 때까지만 부탁드려요. 자신이 못 올 곳에 있는 것도 아닌데 신경 쓰일 수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제해 달라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화장실도 못 갈 듯 했습니다. 참나? 자신의 손님이 왔을 때도
작은 방에 처박혀 있었는데 이러나 저러나 제 집에서 마음 편히 있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까지 안 갈 수 없어서 살금살금 나가는데 거실에서 떠들썩하게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튼 수철이가 참 효자야.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봐. 요즘 젊은 사람이 누가 부모 모셔? 아이 뭘요? 근데 재수 씨가 더 대단하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흔하지 않아요. 재수 씨 참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냥 자식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수철이 너 임마 힘들다더니 집도 좋구만. 지난번에 차도 사고. 에이, 아니에요. 이게 다 형님 덕분이죠. 신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 며느리는 세상 효자고 자신은 그런 자식들에게 얹혀 사는 늙은 홀어머니로 둔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 며느리 뒷바라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신 씨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신 씨도 화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손님이 다녀간 뒤 늦은 새벽에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은 뒤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아까도 창피해서 원? 어디 가서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산다고 말도 못해. 이게 뭐야? 안 나가실 거면 진명이라도 얼른 당신으로 바꿔달라 그래. 말 안 하면 우리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 뭐? 그래도 그게 아니지. 우리 집은 아니어도 우리가 어머니 봉양하는 건 맞잖아.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집 정도는 이전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모양새가 더 좋으니까 아까 당신 선배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지. 엄마한테 또 그 소리 했다가는 진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야, 이게? 나는 당연히 좀 살다 보면 어머니가 먼저 주신다고 할 줄 알았어. 그래야 당신도 밖에서 길을 펴고 살지. 어머니도 눈치가 있으시면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어머니한테 똑바로 말씀을 드려야지. 아이고, 알았어. 아무튼 똑 부러진다니까.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도와달랄 때는 언제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이제는 신 씨를 구박덩어리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 아들 며느리. 이러고도 참을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니었죠. 당신이 날 잡고 빨리 말해. 어머니가 안 나가신다고 버티시니까 집이라도 우리 거여야 우리가 참고 살 거 아니야. 며느리의 말을 마지막으로 신 씨가 아들 며느리 앞에 나가섰습니다. 날까지 잡을 건 뭐 있냐? 지금 들었다. 그러니 둘 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던가 집을 주던가 해야 한다는 말이지. 신 씨는 말을 하면서도 가슴팍에 불이 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신 씨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몰래 듣고 계셨어요? 화장실 가는데 너희가 조심성 없이 이야기를 나눈 거야. 내가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귀에 들린 거고.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 들으셨으니까. 저희가 나중에라도 나가서 사시라고 말 안 할게요. 그건 제가 생각해보니까 엄마 입장에선 싫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쫓아내는 것 같다고 오해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대신에 이 집 명의는 저한테로 좀 옮겨주세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래야 해? 그게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건데 미리 주시면 모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모두? 너희가 좋은 거겠지. 그리고 너희 하는 거 보니까 이 집 쫓다가는 둘째가 크기도 전에 바로 쫓겨나게 생겼잖냐. 쫓아내다니요. 그냥 엄마 편의를 위해서 제안을 했던 거죠. 아니, 제안이고 뭐고. 네 말 듣다 보면 다 내 오해고. 넌 맞는 말 한 거 같은데 말장난 하지 말어라. 긴 말 할 것 없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이제 따로 살자. 그제서야 아들도 며느리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따로 살자니요? 어머니는 안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함께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너희도 돈 아끼고 덕 보려고 들어온 거지. 나도 솔직히 자식한테 부양받을 생각이 내심 있었으니까 너희 받아줬겠지. 근데 이러다가는 부모 자식 사이도 아니게 될 것 같다. 그냥 원래대로 되돌리자. 엄마, 너무하시네요. 쫓아내기는 저희가 아니라 엄마가 쫓아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너희도 부모 부양하느라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거면 따로 살면 그게 모두가 좋은 결말이잖냐. 이 집 리모델링 저희 돈으로 했어요. 알아. 그 돈은 내가 줄 거야. 그걸로 전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고 도배를 새로 한 것도 마음에 들었으니 말이죠. 이대로 저희 나가면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 이대로 지내면 더 후회할 거야. 이보다 더 후회하시겠어요? 아들 며느리 이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손자도요. 연을 끊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 처음부터 이래선 안 됐습니다. 내 손에서 키울 때야 자식이지. 다 커서 결혼하면 그야말로 남의 집 식구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디서 뺨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었고 사실 신 씨의 심정도 며느리와 크게 다를 것 없었습니다. 진명해 주시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남들은 미리미리 재산 다 물려줘요. 그래서 너 집도 사준 거잖아. 그 돈으로 사업한 건 너고. 아니, 아들이 저뿐인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셔서 그걸 꼭 쥐고 계시려고요? 이거라도 있어야 늙어서 길거리에 안 나앉을 것 같다. 설마 제가 자식인데 그렇게 만들겠어요? 방 얻어줄 테니까 나가라고 했던 건 너 아니니? 엄마가 제 뜻을 오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서로 오해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알았지? 최대한 빨리 집 구해서 나가도록 해. 어머니, 애 데리고 당장 어디로 가요? 저는 임신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매정하게는 하기 싫다? 집 구하는 대로 나가라. 신 씨는 등을 돌렸습니다. 신 씨도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아들네와 함께 살면서 했던 마음 고생과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던 집을 정리했던 돈도 있으니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작더라도 오래됐더라도 충분히 내 식구 살 집을 구할 형편은 될 테니 이제 자식 걱정은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자식도 신씨 걱정을 안 해주니 자신이라도 스스로를 잘 돌보아야 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봉양받을 생각은 말고 스스로 노후 준비나 잘하자 생각했죠. 다시 내 집을 되찾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편한 한편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시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러셔야겠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여행 잘 오셔서는? 이해가 안 되네? 혹시 애들 좀 봐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그럼 내일부터는 봐달라고 부탁 안 드릴게요. 진짜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너희 같이 여행 오자고 했으면 엄마 의견도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는 애들 쫓아다니게 하고 너희만 그렇게 쇼핑하러 돌아다니면 어떡해? 나한테 이 여행이 어떤 의미인데? 나도 야시장 가보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이것저것 먹어보고 싶고, 나도 여행 즐길 줄 알아. 너희만 해외여행 와보고 싶었던 거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오영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박민규, 며느리 서보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자식들이 환갑이라고, 칠순이라고 여행 보내주고 그런다던데, 오 씨의 아들은 오히려 오 씨의 등골을 빼먹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함께 간 여행에서는 부모의 짐짝 취급이었습니다. 오 씨는 왜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들이 공짜로 데려가 주겠다고 해도 절대 함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씨가 얼마나 이번 여행을 기다렸는지 아는 아들이 이렇게 여행을 망쳐버린 게 더욱 슬펐습니다. 아들 며느리 위한다고 함께 한 여행이었는데 이토록 후회될 줄은 몰랐죠. 오 씨는 65세가 될 때까지 가까운 나라라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젊어서는 먹고 사는 게 바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나이 드니 엄두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미국에서 사는 고향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미국에 한번 와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랬지. 우리 딸도 결혼해서 이제 따로 살거든. 언니 미국에 한번 놀러 와. 그럼 숙소도 필요 없고 내가 좋은데 구경 많이 시켜줄게. 해외여행을 가보고는 싶었지만 미국처럼 먼 나라는 생각도 못했었던 오 씨였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만 떠올렸었죠. 딱 비행기값만 내면 다른 건 내가 다 책임질게. 오 씨도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미국 너무 멀어서. 비행기 표도 비싸지 않아? 그래도 여행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뭐 하나라도 더 구경하고 그러지. 언니 그동안 돈 모아서 어디다 써? 어디다 쓰긴 다 못 쓰면 우리 아들 주는 거지. 아이고 아들도 다 컸는데 주긴 뭘 줘. 언니 인생은 인생 아닌가?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뒷바라지 해야 될 자식도 없는데 여행 한번 마음대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 그럼 정말 미국 가도 돼? 그럼 당연하지. 올 거야?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지만 오 씨는 마음이 둥실둥실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아는 사람도 있으니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듯했죠. 그 뒤로 고향 친구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종종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말에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을 맡기고 갔던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애들 데리러 왔어요. 잠깐만 통화 좀 하고 있어서. 오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와서. 여권? 여권은 내일 만들러 가려고. 그러면 너 쉬는 날 확실히 정해지면 말해줘. 나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때 비행기표 끊을게.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자 며느리가 오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웬 비행기예요? 아, 미국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 네? 미국이요?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고향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이번에 미국 여행 한번 하려고. 오 씨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는데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가시는데요? 글쎄,
이 친구가 스케줄을 좀 확인해 봐야 한다고 그러네. 그런데 한두 달 안에는 갈 것 같아. 아, 진짜 좋으시겠어요. 며느리는 오 씨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얼굴에도 그런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식이나 가시고, 저도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자 오 씨도 얼굴에서 웃음을 지웠습니다. 어쩌다 보니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저는 미국은 꿈도 못 꾸고,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니 오 씨의 마음에 돌덩이가 앉은 듯 했습니다. 아, 너희도 가면 되지. 앞으로 갈 날이 많을 거 아니야. 많긴요. 우리 정우랑 윤우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하면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해외여행 가려면 아무리 못해도 몇백은 들 텐데. 오 씨가 알기론 그리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계속 돈 얘기를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여행 얘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몇 시간만 애들 좀 봐달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한참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미국 간다면서요? 아들이 아이들을 놓고 바로 가지 않고 자리 잡고 앉더니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부러워서. 자꾸 왜 그래? 지난주부터 아주 그냥 저를 들들 볶아요. 자기도 가고 싶다고. 아들이 지겹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아들을 흘겨보며 며느리가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나도 그동안 애 키운다고 바쁘고 그래서.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늙어 죽겠어? 또 뭘 그렇게까지 말해. 우리가 그렇다고 여행 안 가. 지난번에도 제주도 갔다 왔잖아. 아, 제주도 안 가본 사람이 어딨어? 내 주변에 애엄마들 보면 해외여행 한 번도 안 다녀온 사람 없어. 나만 안 가봤어. 나만. 며느리가 투덜투덜 대자 아들이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 엄마도 참. 그냥 다녀오시면 되지 그걸 뭘 또 자랑을 하셔가지고. 오 씨는 억울했습니다. 진짜 자랑은 해보지도 못했으니 말이죠. 어제도 그것 때문에 한바탕 했어요. 그랬어? 자랑하려던 건 아닌데. 너희도 같이 갈래? 오 씨가 머뭇거리면서 말하자 아들이 손을 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슨 미국이에요. 그 정도 여유가 어딨어요. 나도 여유 있어서 가니. 더 늦을까봐 가는 거지. 어머니, 가실 때 돈 좀 더 쓰셔서 저희 좀 데려가 주세요. 며느리가 농담 반 진담 반 웃으면서 말하자 아들이 핀잔을 줬습니다. 조금 더 쓴다고 우리 네 식구가 미국을 가? 아이고, 나도 돈만 많으면 다 데리고 가고 싶다. 아무튼 부럽네요. 여보, 우리는 그냥 태안이나 다녀오지. 또? 아들까지 그러니 오 씨는 심란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부럽다 데리고 가라 하는 바람에 오 씨는 고민 아닌 고민이 됐죠. 그런데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며칠 뒤에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들 며느리가 다녀간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저희도 좀 보탤 테니까. 미국 말고 동남아로 가시면 안 될까요? 저희랑 같이요. 뜬금없는 며느리의 말에 오 씨가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 갈 돈이면 저희 다 같이 동남아 갈 수 있잖아요. 나는 비행기 표만 끊고 거기서는 친구네 집에 있기로 한 거야. 에이, 비행기 표만 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런다고 진짜로 가서 돈 한 푼 안 쓸 수도 없잖아요. 그건 며느리의 말이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행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친구 스케줄이 나와서 벌써 오늘 비행기표 예약 도와주기로 했어.
친구가 미국에 사는 거면 다음에 가셔도 되잖아요.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 그래도 정우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태국 갔다 왔다고 자랑을 그렇게 했다고.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냐 그러는데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짜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돈 보태죠. 너희가 식구가 넷이나 되잖아. 내시니까 저도 능력 닿는 데까지는 보탤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번에 좀 저희 가족 위해서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 씨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며느리는 죽는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에 가기로 한 뒤로 이런저런 책도 보고 휴대폰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설레었던 감정이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자기만 홀랑 미국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눈에 밟혀 마음 편히 즐길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 네. 어머니, 제가 찾아봤는데요. 베트남이 비행기표가 싸더라고요. 휴양지라서 볼거리도 많고요. 비행기도 미국이랑 비교하면 훨씬 짧죠. 그래, 베트남. 알았어, 같이 가자.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날짜에 휴가 맞춰볼게요. 그리고 여행 계획은 저희가 짤게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얼른 여권도 만들어야겠다. 끊을게요, 어머니. 며느리의 신이 난 목소리를 듣고는 오 씨도 피식 웃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끼리 가는 것도 당연히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깊을 듯 했습니다. 나중에 고향 친구에게 연락을 하자 친구는 무척이나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와. 알았어, 미안해. 아, 정말? 못 본 지 10년은 됐는데? 내가 언니 어디 데리고 갈지 다 알아보고 있었는데.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요즘 콧노래 부르면서 다녔어. 나도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아들이랑 여행 간다는데. 오 씨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베트남도 좋지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 씨도 베트남 여행 책자도 사고 가서 무엇을 할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 씨를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에이, 어머니. 찾아보지 마시라니까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럼 15일에 가서 19일에 오는 비행기 끊으면 되죠? 그래. 돈 붙여주면 되니? 그러면 그냥 어머니 카드 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결제할 수 있어요. 호텔도 해야 되니까. 알았어, 메시지로 보낼게. 그런데 그런 거는 여행사 통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가이드도 있고 그러지. 그러자 며느리가 별소리를 다 한다며 웃었습니다. 제가 다 주변에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런데요. 요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맛집이랑 이런 거 제가 다 잘 찾아볼게요. 그러니 젊은 애들이 더 잘 알겠지. 며느리가 저만 믿으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카드 결제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행기표, 호텔, 모두 오 씨의 카드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보탠다던 그 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인지 모르니 며느리는 여행 가서 쓰는 돈은 자기가 쓰겠다고 했죠. 그래서 오 씨도 크게 걱정할 것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베트남은 현금을 많이 쓴다길래 혹시 몰라 은행에 가서 넉넉하게 환전을 해서 챙겼습니다. 그렇게 오 씨는 아들네 가족 넷과 함께 베트남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엄마, 자리는 둘, 셋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엄마랑 같이 앉을 테니까 엄마가 애들이랑 앉으세요. 양옆에 앉히면 되겠네요. 내가 애들이랑? 애들이 엄마랑 앉고 싶다네요. 그것부터가 실수였습니다. 할머니, 나 쉬. 할머니, 나 심심해. 할머니, 너무 불편해. 할머니, 언제 도착해? 오씨는 공항에서부터 여행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지만 양옆에서 손주들이 떠들고 칭얼대는 바람에 그 단속을 하느라 창밖은 제대로 구경하지도 못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들 며느리는 맥주도 한 캔씩 마시며 비행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에 내려서도 아이들의 등살에 힘든 것은 오씨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입국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힘들다며 매달리는 통에 안았다 업었다 하며 두 아이를 달랬죠. 민규야, 윤우라도 좀 안고 있어봐. 엄마, 5살짜리 애를 왜 계속 안고 있어? 내려놔. 내려놓으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안고 있는데 8-5분을 못 버텼습니다. 사람도 많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도 정작 부모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오씨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녹초가 되었습니다. 방은 하나만 예약했는데 큰 침대 2개에 보조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잘게. 오씨는 자신이 보조 침대를 자처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시달리니 잠이라도 혼자서 편히 자고 싶었습니다. 집 놓고 마켓에 갔다 오죠. 쇼핑이요. 1시간 정도는 쉬다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아깝다며 오씨를 재촉했습니다. 아이고, 가자. 기왕 온 거 힘들어도 이것저것 다 해보자. 나 힘들어. 또다시 칭얼대는 손자를 달래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오씨의 역할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불러주는 택시를 탔는데 마켓에 도착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들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손을 내저었고 무어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된다는 것 같았습니다. 너 현금 안 가져왔어? 베트남 돈.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듯 대답했습니다. 안 가져왔는데요? 카드가 있는데 현금은 필요 없을 줄 알고. 그래도 현금이 있어야지. 이걸로 내. 오씨가 가방에서 베트남 돈을 꺼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오씨의 돈으로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리는데 며느리가 투덜댔습니다. 요즘 세상에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어딨어? 웃긴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바로 신고야. 그러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신의 일행이 도착한 마켓은 우리나라 백화점 같은 곳이 아닌 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카드 결제는 안 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쇼핑을 한다면서 현금을 하나도 안 들고 왔으니 난감했죠. 여기 유명한 곳인데 베트남 오면 여긴 꼭 들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이만한 봉다리에 물건들 넣어서 가져가요. 그래? 그러면 너희도 쇼핑해야지. 이걸로 해. 혹시 몰라 환전한 돈을 넉넉히 챙겨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오씨가 가방에서 베트남 돈을 한 뭉치 꺼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에이, 우리가 내려고 했는데 일부러 안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알죠? 한국 가면 돌려준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아들이 비실비실 웃으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표정을 보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오씨도 그렇게 유명한 곳이라기에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발 디딜 틈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저기 좀 가볼게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엄마 거도 사올 테니까 엄마도 여기서 구경해요. 그러고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아이 둘은 또다시 오씨의 몫이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입구에 서 있기만 해도 이리저리 치였습니다. 정우야,
윤우야, 이쪽으로 와. 결국 오시는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입구 쪽에서만 구경하고 아이들 젤리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 앉을 곳도 없고 날도 너무 더워서 모두들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제대로 자지도 못했으니 지칠 법도 했죠. 할머니, 나 배고파. 그렇지? 엄마 아빠 오면 밥 먹고 들어가서 코 자자.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고 있으려니 아들과 며느리가 한참 뒤에 양손 가득 봉지들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안 샀어요? 살 거 정말 많은데. 오시는 아들의 말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정우랑 윤우 데리고 어떻게 거길 돌아다녀? 애들도 자꾸 배고프다 그래서 이 앞에서 젤리 사줬어. 그래요?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베트남 음식도 맛있는 게 많다고 하니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로 왔어? 잠시 뒤 오시는 베트남 식당이 아닌 서양식을 파는 식당에 와 있었습니다. 아니, 애엄마도 못 먹는다 그러고. 정우 윤우도 피자가 좋대요. 죄송해요, 어머니. 음식 냄새가 너무 세서. 근데 어차피 쌀국수는 한국에서도 팔잖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온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오시라고 베트남 음식을 먹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밖에 못 먹더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저것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도 먹어보고 현지인들이 먹는 것들도 먹어보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 어린 손자들은 피자를 보고 손뼉을 쳤습니다. 오시는 평소 즐겨 먹지도 않는 피자를 입에 물고 침울해 있었습니다. 나 다리 아파. 이제 호텔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호텔로 돌아온 오씨와 아들네 가족. 오씨는 한국을 떠난 지 한참 된 것 같았는데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마켓을 제대로 구경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호텔에서 한참 쉬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씨도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바깥을 좀 더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 구석구석 돌아보고 싶었죠. 손자들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고 아들과 며느리도 누워서 쉬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야시장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가까운 곳에 유명한 야시장이 있다는데. 그 말에 오씨도 눈이 번쩍 트였습니다. 여행 책자에서 보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야시장이었습니다.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아, 맞아. 나도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밤인데 애들 데리고 나가기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도 사람이 많을 텐데 괜찮지 않을까? 엄마도 좀 찾아봤는데 애고 어른이고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던데.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들은 근심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신없을 때 애들 없어지기라도 해봐. 아니면 누가 돈 달라고 그러거나 총 같은 것도 있지 않나? 그건 필리핀 아니야? 어쨌든 그러더니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다녀와. 내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아니, 당신 없이 어떻게 가? 여자 둘도 위험하지. 에휴 그럼 그냥 다 같이 호텔에 있자. 야시장 진짜 가고 싶었는데. 대화를 듣고 있던 오씨는 또다시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의도한지는 모르겠지만 꼭 분위기가 오씨 보고 호텔에 남으라고 눈치를 주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너희 다녀와라. 애들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실래요? 한 번 사양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냉큼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 그런데 현금 좀 주세요. 땡전 한 푼 없는 아들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 돈을 쥐어주고 호텔에 남은 오씨는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러려고 먼 길을 온 것이 아니었는데 난생 처음 온 여행이 내내 이럴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호텔에서 할 일도 없으니 잠이나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뒤에 오씨도 보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전화해 봤더니 무척이나 신나 보여서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종일 피곤했던 오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아들 때문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보세요. 왜? 오씨가 정신을 추스르자 언제 들어왔는지 아들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재밌게 놀다 왔니? 네. 아까 들어와서 한잔 했어요. 그래, 엄마는 안 먹어. 아, 그게 아니라 엄마 코를 너무 고는데요. 이제 자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잘 것 같아서요.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그런데 아들이 오씨에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잘 거니까 엄마가 한 20분만 있다가 주무세요. 그러게요. 저희가 먼저 잠들어야 될 것 같아요. 며느리까지 그렇게 말하자 무척 민망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며느리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농담이 아니었는지 진지하게 재차 확인하는 아들 때문에 오씨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잠이 깨서 한참을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도 전날과 같은 여행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침밥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건너뛰게 되었고 나가서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일정도 오씨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쇼핑을 하러 가? 이번에는 다른 곳이에요. 명품 짝퉁 파는 곳인데 아주 감쪽 같대요. 가까이에 바다도 있다는데 그런 데는 안 갈 거니? 아이, 바다를 뭐하러 가요? 바다는 우리나라 바다가 더 예쁘죠. 온 김에 여기에서밖에 못 사는 거 사는 게 좋잖아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선물도 사야 되고. 그럴 거면 뭐하러 베트남까지 와? 좀 해외여행답게 유람선이나 뭐 그런 것도 타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근데 이번 여행은 저희가 계획하기로 한 거니까 좀 맞춰주세요. 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선물을 아직 못 사서. 그럼 엄마 가기 싫으시면 차라리 애들 데리고 호텔에 계실래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호텔에 있으려고 왔니? 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 이럴 거면 차라리 가이드 통해서 왔으면 좋았잖아. 너희가 짠 일정이 다 이래? 혹시 돌아갈 때까지 이런 것만 할 거니? 오씨가 상상했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촌스럽게 왜 그러세요? 어머니 거도 사올게요. 그래요, 엄마. 호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는 오씨의 돈가방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오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를 황망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다리 아파. 여기까지 와서 호텔에서 애만 보다가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대로라면 불보듯 뻔했습니다. 참 괘씸했습니다. 게다가 쇼핑 가서 사오는 것이라고는 지들 신발, 옷,
그리고 사돈네 선물. 전부 다 오 씨의 돈으로 사면서 정작 오 씨를 위한 건 단 하나도 사오지 않은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아주 물 만난 물고기들 같았습니다. 애도 맡길 수 있겠다, 공짜겠다. 베트남 여행은 지들 둘만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더니 오 씨가 원하는 건 단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따가 밤에 저랑 같이 야시장 가실래요? 오 씨가 침대에 걸터 앉아 팔짱만 끼고 있으니 아들이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오 씨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여행 따로 할 거야. 오 씨가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날려버릴 수가 없어. 내일부터는 너희는 너희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따로 다닐게. 말이 돼요? 오 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있었다고 무서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 한국 사람들도 정말 많아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엄마 혼자 어떻게 다니신다고요? 아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알아서 할게.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 내 가방 줘. 오 씨는 아들이 들고 있던 돈 든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폐를 조금 꺼내서 주며 말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받아. 내일부터는 나도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너희도 우선 이걸로 좀 쓰고 내일부터는 부족하면 카드로 돈을 뽑든 해서 환전해서 써. 여기까지 와서 이러셔야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카드로 돈 못 뽑으면 저희 땡전 한 푼도 없잖아요. 오 씨의 기분보다는 당장 써야 할 돈이 더 문제인 듯 했습니다. 여행 잘 오셔서는 이해가 안 되네. 혹시 애들 좀 봐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그럼 내일부터는 봐달라고 부탁 안 드릴게요. 진짜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아들은 오히려 오 씨에게 화가 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에도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내주셨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꼭 절 무시하시는 것 같네요. 돈도 이거 주면서 알아서 하라니. 오 씨도 할 말은 많았습니다. 너희 엄마 미국 가려던 거 붙잡고 같이 베트남 오자고 했으면 엄마 의견도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는 애들 쫓아다니게 하고 너희만 그렇게 쇼핑하러 돌아다니면 어떡해? 나한테 이 여행이 어떤 의미인데? 아니, 그러면 미국에 가시지 왜 저희랑 여기 오셨어요? 쪼잔하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깟 돈 가지고 사람 우스워지게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한테 맞추느라 여행 충분히 못 즐겼어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돈 가지고 쪼잔하게 한번 해볼까? 너희가 여기 와서 쓴 돈들 다 돌려줘. 그리고 호텔도 나는 따로 잡을 테니까. 이 반값도 내 통장에 넣어. 현금은 없어도 입금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일 돈 못 뽑으면 연락해라. 입금해주면 그만큼 줄 테니까. 그래도 타국에서 애들 데리고 돈 없이 돌아다닐 순 없으니까 말이다. 아니, 어머니, 그건 아니죠. 어머니가 호텔비 내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쇼핑한 거는 이거 얼마 안 해요. 그니까 얼마 안 하는 거 달라 이 말이야. 돈 가지고 쪼잔하게 한다며? 그러니까 너희 기대에 부응해주겠다는 거 아니니? 아니, 여행 데려와 준다더니 이렇게 내팽개치면 완전 사기죠. 비행기도 나는 따로 앉아서 갈 테니까. 너희도 여행 잘해라. 애들 잘 챙기고. 그럼 나는 나가볼게. 아들과 며느리가 붙잡았지만 오 씨는 그 호텔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길에 있던 한국인 가족에게 물어 한 골목 떨어진 곳에 있는 큰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체크인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도 그 한국인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현지에 있는 가이드를 구해 새로운 여행 계획을 짤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애들 때문에 우리끼리 다니기 힘들다. 엄마도 혼자서 어떻게 다니냐 했지만 오씨는 걱정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반쪽이었지만 나머지는 오씨가 원하는 대로 가이드와 함께 다양한 관광도 할 수 있었고 여러 베트남 음식도 먹을 수 있었죠. 남은 일정이 길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해서 그나마 만족스러운 여행을 했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공항에서 만난 아들과 며느리가 오씨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여행 다 망쳤어요. 애들도 힘들게 하고. 왜 돈 못 뽑았니? 아니요, 뽑긴 했는데. 그러면 결국 애를 봐줄 사람이 없었고 돈도 아까워서 혼났다는 말이었겠죠. 오씨는 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계좌번호 알지? 와서 쓴 비용이랑 호텔비는 꼭 입금해줘라. 비행기 값은 안 받을 테니까.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난리를 쳐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오씨는 그런 아들 며느리를 모르는 척하고 따로 수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보지 못한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 조금 서운하더라도 오씨의 계획대로 했으면 사이가 틀어질 일도 없었고 여행의 후회가 남을 일도 없었습니다. 이내 오씨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충분히 재미있었고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들 물려줄 생각 말고 오씨의 인생도 충분히 즐기면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씨도 저밖에 모르는 아들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 요즘에 나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내가 그만두길 바라고 신호를 준 거지? 내가 여기 얹혀 사는 군식구도 아니고 너희 도와준다고 일도 그만두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건데 무슨 가정부 부리듯이 그런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민수 아빠도 그래. 무슨 뭔지 좀 보라고 하질 않나? 살림에 신경을 더 쓰라고 하지 않나? 엄마는 지영이 네가 도와달라 그래서 너 고생하지 말라고 온 거잖아. 아니야? 너희가 입맛대로 마음대로 부리라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모님도 공짜로 하신 일은 아니잖아요. 뭐? 공짜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월 60만 원에 부릴 수 있는 입주 도우미쯤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300만 원 주는 입주 도우미한테도 그렇게는 말 못해. 그래도 저희가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장모님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살림은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 모르니? 나는 5년 동안 그 돈 받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애 키워주고 다 했어. 사위한테 그런 말 들으면서 너희 집에서 일하느니 다른 집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 하면 금방 부자 되겠다. 너희도 그럼 그 돈 주고 사람 써봐. 직접 돈 주고 고용해봐야 고마운 줄 알지. 어쨌거나 나는 이제 집에 갈 거니까 너희끼리 알콩달콩 살아봐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성덕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임지영과 사위입니다. 성 씨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고 혼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런 성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애 낳고 키우다 다시 맞벌이를 하게 되니
힘들다며 죽는 소리를 하던 딸. 그런 딸이 안쓰러워 5년 전에 하던 일도 그만두고 딸을 위해 발벗고 나선 성씨. 그런 선택이 성씨를 위해서도 딸을 위해서도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시작은 5년 전이었습니다. 엄마, 나 미치겠어. 왜 그래? 다시 회사 나가야 하는데 민수가 어린이집에 있질 못해. 뭐? 그럼 어째? 손자가 돌이 됐을 때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일을 다시 시작한다던 딸이 성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2시간도 못 있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또 바로 데리고 왔어. 나 진짜 이번에 꼭 복직을 해야 하는데. 딸은 무척 괴로운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민수가 4살은 돼야 어린이집 갈 수 있을 것 같아. 성씨는 딸의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성씨도 도와주고 싶지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상황이 되질 않았습니다. 엄마도 도와주고 싶은데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봐주는 건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 오후에 잠깐씩 봐주는 건 안 될까? 그건 의미가 없지. 내가 회사에 가야 하니까. 엄마 어차피 이번 여름까지만 도와주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가을에 복직할게. 친한 친구의 삼계탕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성씨였는데 매년 바쁜 여름 몇 달만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내년에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진 괜찮니?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몇 년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러면 성씨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나름 노후 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60세 젊은 나이에 일을 안 하고 사는 건 불안한 일이었죠. 민수 아빠랑 상의해봤는데 우리가 많이는 아니어도 매달 60만 원씩 엄마한테 주면 어때? 어차피 엄마 여름에만 거기서 일하는데 매달 받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우리도 그 이상은 힘들어. 그렇게 되면 맞벌이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만 애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그 정도는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을 성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도 아닌 내 딸을 도와주는 일이니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제부터 가면 되겠어? 딸은 펄쩍 뛸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형편 좀 풀리면 더 많이 드릴게요. 그렇게 성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어린 손자를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루 종일 손자 민수만 돌보다가 딸이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나중엔 일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냥 평일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돼. 성씨가 딸의 집으로 출퇴근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왕 애 보는 거, 남는 시간에 우리 집 살림도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 저녁까지 차려주고. 그러려면 엄마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들어와서 지내. 딸은 점점 더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애만 봐줘도 좋아했지만 그 다음은 청소, 그 다음은 밥. 거의 집안의 모든 일은 성씨가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같이 살자는 거야? 그게 정그러면 주말엔 집에 갔다가 와도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지내. 그래야 엄마도 일하기 편하지.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지내? 평생 그러자는 건 아니고 민수 클 때까지만 그렇게 지내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는 집에 있는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엄마 불편하지 않게 할게. 성씨도 아침 저녁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합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성씨도 딸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말이라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애 좀 봐줘. 너 어디 가게? 응,
애아빠랑 모임. 아니, 이렇게 갑자기. 그럼 언제 오는데? 글쎄, 술 마시니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아침엔 데리러 올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그럼 민수 놓고 간다. 주말 오전에 쉬고 있는 성신에 와서 손자를 봐달라는 딸. 성씨가 제대로 된 대답도 하기 전에 딸은 손자 민수를 놓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사실상 퇴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 없이는 오래도록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일을 성씨는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했습니다. 4살에 어린이집을 가긴 했지만 성씨는 입주도우미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애 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주말에도 가끔 손자를 봐주고 그 세월이 5년이나 되었죠. 엄마, 나 출근할게. 그래, 그래. 어서 가봐. 밥그릇은 그냥 둬. 내가 치울 테니까. 장모님,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딸과 사위를 배웅하고 난 뒤 아침 식사를 했던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면 손자 민수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니 어느새 점심때가 훌쩍 넘었습니다. 3시 반이면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데 시간은 눈만 깜빡하면 흘러가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된다고 해서 성씨의 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얘 민수야, 이제 얼른 들어가자. 할머니 밥해야 돼. 조금만. 그네 5번만 타고 들어갈래, 할머니.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린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놀이터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1시간을 꼬박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놀아야 겨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아, 진짜 더 놀고 싶은데. 금방 엄마 오셔. 어차피 엄마는 나랑 안 놀아준단 말이야. 그럼 할머니랑 내일도 놀면 되지. 얼른 들어가서 밥 먹자. 그리고 아이를 씻기고 밥 먹이고 하니 어느덧 저녁이 되어 사위가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장모님, 흰색 반바지 못 보셨어요? 퇴근 후에 운동 모임에 나가는 사위가 옷장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운동할 때 잘 입는 반바지가 있는데 그걸 찾고 있는 모양이었죠. 성씨도 무슨 바지인지 바로 떠올렸습니다. 아까 낮에 건조대에 널었던 옷이었기 때문이죠. 아, 그거 오늘 아침에 빨아서 널어놨어. 아직 안 말랐을 텐데. 아, 장모님. 그거 그저께 벗어놓은 건데. 이제야 빠셨어요. 그게 어제는 빨래가 젖길래 세탁기 안 돌렸어. 그러자 사위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저 화요일 목요일에 그 옷 입는 거 아시잖아요. 아, 깜빡했어. 깜빡하실 게 따로 있지. 옷장에서 다른 바지를 꺼내며 궁시렁거리는 사위. 그런 사위를 바라보며 성씨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신경 쓸게. 네, 그리고 사위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딸이 퇴근했습니다. 왔니? 저녁은? 민수 아빠 오면 같이 먹을게. 엄마 먼저 먹어. 그런데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그대로 소파에 드러눕던 딸이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무릎 왜 저래? 빨갛게 까져서 약이 발린 무릎. 성씨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또 놀이터에서 놀다 들어왔어? 민수 놀이터에서 넘어졌구나. 그러게 엄마가 좀 잘 봐야지. 호들갑을 떨며 민수의 무릎을 살피는 딸에게 성씨가 어이없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낮에 어린이집에서 넘어져서 쓸렸대. 선생님이 너한테 연락한다고 했는데 전화 못 받았니?
그러자 딸이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아, 오늘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쳤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약 발라준 거야.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몰랐네. 태연하게 대꾸하는 딸 때문에 성씨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매일 1시간씩 시간 보내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꼭 그 일이 잘못된 일인 것 마냥 구는 딸이었습니다. 설령 성씨 때문에 다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딸의 반응은 분명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는 딸은 손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성씨는 심란한 마음을 뒤로하고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사위가 돌아오면 9시가 넘는데 딸은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먹곤 했습니다. 쌀알이 모래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성씨 탓을 하는 딸과 사위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언니, 그거 둘이서 무슨 사인을 주는 거 아니야? 주말에 집에 놀러온 이웃이 말했습니다. 사인이라니? 아니, 언니 손주도 지금 7살이라며? 그게 왜? 그럼 이제 금방 학교 갈 텐데? 애가 다 컸잖아. 그럼 이제 언니가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라고 은근히 눈치를 주는 거 아니냔 말이지. 뭐? 그러면 지영이가 나한테 말을 했겠지. 성씨가 놀라서 대꾸하자 새삼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언니. 그래도 그런 걸 말로 하긴 좀 그렇지. 그러자 성씨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더니 상대방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 아는 언니는 손주 봐줬더니 글쎄, 딸내미가 엄마만 두고 이민 가버린 거야. 애가 중학생 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이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그렇다니까? 언니도 그러기 전에 알아서 나와. 그래도 언닌 그나마 다행이다. 언니는 집이 있으니까 몸만 나오면 되잖아. 그 언니는 어디 쪽방 같은 데 들어가야 한다고 막 울고 그러더라니까. 요즘 사위나 딸의 태도 때문에 섭섭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그저 자신이 너무 편해져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눈치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고 나와? 그렇다고 갑자기 막 이제 그만둘란다. 그러진 말고 그냥 아프다고 하고 좋게 좋게 말하고 나와야지 뭐. 이렇게 들으니 딸이나 사위의 모든 행동이 그런 신호였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어쨌든 언니 말 들어보니까 사위나 딸도 뭐가 다 못마땅한 것 같은데 사이 틀어지기 전에 그만두는 게 맞지? 그런데 성씨가 생각하기엔 손주가 많이 컸어도 살림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면서는 딸이 고생을 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이에게 손이 가는 일이 많고 딸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른 그만둔다 하기에도 망설여졌습니다. 딸이 힘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씨가 고민을 끝내기도 전에 그 한계가 온 듯 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이따가 병원 좀 다녀오려고. 성씨는 아침 밥상을 치우다 말고 출근 준비 중인 딸에게 말했습니다. 손목을 주무르며 말하는 성씨에게 딸이 물었습니다. 병원? 갑자기 왜? 손목이 엄청 아프네. 칼질할 때마다 찌릿찌릿해. 왜? 글쎄, 한참 전부터 그러더니 요즘에는 칼질을 못하겠어. 이따가 민수 데려다주고 병원 다녀올게. 알았어. 딸과 사위가 출근을 하고 난 뒤에
성 씨는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이따가 병원 다녀와서 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민수가 어린이집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땐 손목 보호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는 했지만 집안이라고 애를 돌보면서 손목을 안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청소도 하고 반찬도 하니 다시 하루가 끝이 났고 저녁에 딸과 사위가 함께 퇴근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기 위해 당근을 썰다가 성 씨는 딸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아, 이거 당근 좀 썰어줄래? 왜? 엄마가 해. 나 씻을 거야. 그러고는 성 씨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딸은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 씨는 칼을 들고 입만 뻐끔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칼을 고쳐쥐고서 당근을 썰다가 조금이지만 손가락에서 피도 보았고 말이죠. 베어서 핏방울 맺힌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성 씨를 이번엔 사위가 불렀습니다. 장모님, 잠시만 와보시겠어요? 들고 있던 칼을 도마 위에 조심히 올려놓고 사위가 있는 곳으로 가자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자 아침에 병원에 가기 전에 돌려놓은 빨래들이 생각이 났죠. 아이고, 그거 깜빡했네. 아침에 널어야 했었는데 병원에 갔다 오는 바람에. 그러자 사위가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여름에 이렇게 세탁기 안에 두시면 냄새나요. 다시 돌려야겠다. 병원에 갔다 왔다는 성 씨의 말에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사위의 안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 씨가 깜빡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사위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운동 갈 때 입은 티에서 냄새나서 아주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랑도 부대끼고 그러는데. 그랬어? 내가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빨래를 제때제때. 아, 알겠어. 지금 다시 빨아서 널면 되지. 사위의 잔소리 이절이 시작되려고 하자 성 씨가 황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절이 끝이 아니라 3절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요, 장모님. 잠깐 이리로 와보세요. 그러더니 거실로 끌고 가는 사위. 벽걸이 TV 뒤에 손가락을 대더니 검지손가락으로 슥 하고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성 씨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왕 하시는 거 이런 데까지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보세요. 제가 며칠 전부터 봤는데 이거 다 애가 만지고 그 손이 또 입에 들어가고 하면 다 같이 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청소하실 때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잖아요. 성 씨는 황당함에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위에게 들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 씨가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는데 사위가 부엌을 힐끔거리면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식칼도 저렇게 두면 민수가 만져요. 갑자기 부르길래 칼질을 하다 말고 내려놓고 온 것인데 그걸로 트집을 잡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웃의 말처럼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는 사인인가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곧 씻고 나와 사위도 잔소리를 멈췄지만 성 씨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정말 너무했습니다. 사위도 그렇지만 딸이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지 않고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해서 성 씨는 저녁밥을 먹지 않고 일찍 방에 들어와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까 사위에게 한마디 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됐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당황해서 반박 한번 제대로 못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딸도 사위도 보고 싶지가 않아졌죠.
정말로 나갈 때가 됐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늦게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뒷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내일 여행 갈 때 말이야. 장모님한테도 물어봐야 하나? 엄마 내일 아침에 가는데 뭐하러? 엄마도 집에서 쉬겠지. 그래도 말도 없이 우리끼리만 가기는 좀 찜찜한데. 그러면 어디 갈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보게. 그냥 우리끼리 가. 아, 같이 지내면 이런 게 너무 애매하다니까. 그건 그래. 당신도 많이 불편하지? 그래도 어쩌겠어. 당신이 힘들다며. 다음 날이 주말이라고 늦은 밤까지 안 자고 있었는지 두런두런 들려오는 대화에 거실에 나가려던 성씨가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성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딸 키워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딸을 위해서 지난 5년간 60만 원 받아서 장봐가며 밥 먹이고 손주도 대신 키워주며 정성껏 도와줬던 자신의 세월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성씨는 새벽 일찍 짐을 쌌습니다. 주말에 집에 다녀올 땐 별다른 짐 없이 가곤 했는데 큰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오니 딸이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그건 뭐야? 어디 멀리 놀러라도 갔다 오시게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씨는 가방을 그대로 든 채로 대답했습니다. 나 집에 가. 알어. 원래 가는 날이잖아. 아니, 다시 안 올 거야. 뭐, 왜? 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씨는 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니들은 이제 내가 여기서 지내는 게 싫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할 만큼 했고, 민수도 다 컸으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딸도 사위도 당황했습니다. 사실 성씨도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웃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그만둔다고 할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딸에게 자신이 그만두는 이유를 말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왜 그만두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딸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희 요즘에 나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내가 그만두길 바라고 신호를 준 거지? 내가 여기 얹혀 사는 군식구도 아니고, 엄마는 너희 도와준다고 일도 그만두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건데, 무슨 가정부 부리듯이 그런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민수 아빠도 그래. 무슨 뭔지 좀 보라고 하질 않나? 살림에 신경을 더 쓰라고 하질 않나? 딸과 사위가 성씨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지영이 네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딸 고생하지 말라고 온 거잖아. 아니야? 너희가 마음대로 부리라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대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 고맙다고는 안 해도 사사건건 트집은 잡지 말아야지. 그러자 사위가 발끈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모님도 공짜로 하신 일은 아니잖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뭐? 공짜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는 나를 월 60만 원에 쓰는 입주도우미쯤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다달이 돈을 준다기에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기특하다 생각했지만 애초에 그 돈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니 그 돈으로 성씨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60만 원 받아서 이것저것 쓰다 보면 용돈도 못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아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장모님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살림은 이러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 모르니? 너희 집에서 일하느니 다른 집 들어가서 입주도우미 하면 금방 부자 되겠다. 너희도 그럼 그 돈 주고 사람 써. 직접 돈 주고 고용해봐야 고마운 줄 알지.
어쨌거나 나는 집에 갈 거니까 너희끼리 알콩달콩 살아봐라. 그러자 사위가 한마디 더 하려고 입을 뗐습니다. 딸이 그런 사위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어차피 민수도 금방 학교 가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 그동안 수고했어.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성씨가 그만두길 바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끝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지영이 너 아무리 엄마가 여태 도와줬다지만 네가 이 집 주인이면 직접 다 들여다보기도 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 민수도 말이야, 네 아들이잖아. 일만 한다고 가정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딸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씨는 뒤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런 성씨를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성씨는 그렇게 집에 온 뒤로도 괴로웠습니다. 여름이지만 마음은 추운 겨울 같았습니다. 찬바람 쌩쌩 부는 가슴을 끌어안고 딸에 대한 걱정을 지원했습니다. 애 봐준 공없고 자식은 키워봐야 소용없다지만 막상 자신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그 쓰라림을 어쩌질 못했습니다. 성씨는 한동안 딸네 가족에게서 힘들게 정을 때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딸과 사위가 괘씸했죠. 그런데 딸은 잘 사는지 연락 하나 없더니 민수가 입학한 뒤 딱 한 달이 지나자 성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했어.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그 일로 또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왜 전화했니? 그러자 딸이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말 꺼내기 나도 힘든데 좀만 더 도와줄 수 없을까? 민수 학교 들어가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당연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봐주지만 초등학교는 또 달랐겠죠. 그리고 8살이 된다고 손이 많이 가던 애가 금방 철이 드는 게 아니었으니 한 번에 닥친 일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하고 애 돌보고 집안일까지 전부 하려니까 몸이 갈리는 것 같아. 민수 아빠는 뭐 하고? 둘이 해도 일 끝나고 와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 민수도 방과 후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애도 힘들어해. 그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씨도 성씨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민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안 될까? 민수 아빠도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 반성하고 있어. 그때까지 도와주면 나는 10년 넘게 너 뒷바라지만 하면서 사는 거겠네. 미안한데 엄마도 다시 일하고 있고 너 도와줄 시간이 없다. 엄만데 좀 그러면 안 돼? 딸 위해서 희생 좀 해주면 안 돼? 영원히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딱 6년만 더 해달라는 건데 어려워? 안 그럼 나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지영아, 남들은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고 다 해. 그동안 네가 너무 편히 살아서 더 힘든 거야. 너는 참, 너 편하고 아쉬운 게 먼저지. 엄마 생각은 안 하지. 딸이 말이 없었습니다. 입안이 썼습니다. 너 엄마 병원 다녀오면 손목 좀 어떠냐고 한마디 물은 적이나 있니? 조금만 살림 도와달라고 하면 싫다 그러고. 네 손으로 뭐 하나라도 한 게 있어? 그리고 애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 있었는지 신경은 안 썼고? 주말에도 나한테 맡기고 네 할 일만 했잖아. 네가 진짜 한 가정의 엄마가 되려면 그 모든 거 다 네 손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애도 키워보고 육아의 기쁨도 느끼고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리고 분명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교훈도 있을 거야. 조금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투정 부리고 불편해지면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살지는 마, 지영아. 엄마는 너 그렇게 안 키웠고 네가 원래 그런 애라고 생각 안 해. 성씨는 딸이 괘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다 큰 딸을 이렇게까지 뒷바라지 해준 자신의 잘못이겠죠. 스스로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편한 것 좋은 것만 취하려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아직 민수 아빠 얼굴 보고 싶지 않어. 너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엄마대로 마음 좀 더 추스르면 그때 다시 연락할게. 그땐 예전처럼 서로 안부 묻고 가끔 얼굴 보고 그렇게 지내자. 딸은 말없이 흐느끼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치유되려면 꽤나 시간이 필요할 듯 했고, 치유가 되더라도 딸과 사위와는 온전히 옛날 같은 관계는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성 씨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지만 다시는 똑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